자, 다음 중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유량 측정 장치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에 사이펀. 자, 사이펀 같은 경우는 유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자, 수조가 있고 이 수조에 있는 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래서 이 사이펀을 이제 그림으로 도시화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계산 문제로. 이게 사이펀입니다. 예, 사이펀. 그래서 유량을 측정하진 않죠. 사이펀. 그 다음에 이 브로동관 같은 경우는 바로 압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장치죠. 자, 그래서 브로동관은 압력 측정 장치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마노미터는 U자관 안에 액체를 넣어서 압력차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량 측정이 아니고요. 그리고 점도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점도, 유체의 끈적끈적한 정도를 측정하는 점도계죠. 점도를 측정하는 거죠. 유량 측정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3번은 자, 벤투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벤투리미터는 잘 보세요. 자, 관이 자, 이런 식으로 자, 관이 좁아지면 여기에서는 속도는 증가하고 속력 그리고 압력은 감소하는 바로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하는 그러한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차를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장치인 거죠. 자, 그리고 오리피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관이 있고요. 이 관 중간에다가 자, 구멍이 뚫려 있는 자, 이러한 판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갈 때 압력차를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그러한 장치죠. 그래서 이 벤투리미터와 오리피스가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도씨의 물이 안찌름 2cm인 원관 속을 흐르고 있는 경우 평균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세컨인가? 단, 레이 놀주수는 2100, 동점선 계수는 1.0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자, 먼저 지금 20도씨의 물 안찌름이 나왔죠? 안찌름이 D예요, D. 공식에서 D 나왔고요. 자, 평균 속도를 물어봤어요. 평균 속도 V죠. 그 다음에 레이 놀주수가 나왔네요. 레이 놀주수는 우리 R2라고 하죠. R2. 그 다음 동점선 계수 나왔어요. 동점선 계수는 N이에요, N. 자, 그럼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기호만 딱 봐도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지름, 속도, 레이 놀주수, 동점선 계수 나왔죠. 자, 그럼 우리는 바로 레이 놀주수를 구하는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R2는 뮤 분의 dv 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레이 놀주수를 구하는 공식이죠? 근데 이 공식에는 동점선 계수가 아니고 이렇게 점선 계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선 계수와 밀도를 이용해서 뭘로 바꿀 수 있냐? 바로 뉴분의 dv라는 공식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동점선 계수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예, 바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R2는 뉴분의 dv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 있는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식을 좀 변형해 볼게요. R2는 뉴분의 dv예요. 그럼 이 식을 변형해서 평균 속도 V라는 식으로 만들면 V는 D분의 R2 곱하기 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식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T는 이제 안찌름이 2cm니까 미터로 바꿔주면 0.02m가 되겠죠? 0.02m. 그 다음 레이 놀주수가 2100이고요. 2100. 그리고 동점선 계수가 1.0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값이 얼마 나오냐? 0.106 정도가 나오네요. 0.106이 되고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속도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의 0.106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물이 안 찌른 100mm의 파이프를 통하여 평균 3m/s의 속도로 흐를 때 유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 per 미닛인가? 자, 유량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최적 유량이에요, 최적 유량. 자, 최적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Q는 AV, 최적 유량은 단면적, 배관의 단면적 곱하기 자, 유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배관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이에요. 그렇죠? 4분의 파이 d제곱이고요. 이제 여기에 유속을 곱합니다. 전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만 대입하시면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지금 이 d는 관의 직경. 자, 직경이 얼마예요? 직경 얼마예요? 100mm. 그럼 미터로 환산해주면 0.1m죠. 그래서 0.1의 자,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자, 유속을 곱합니다. 평균 유속 얼마예요? 3m/s. 3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단위가 세제곱미터/s입니다.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세제곱미터/s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단위가 분당 세제곱미터로 물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냐? 1분이 60초죠? 1분이 60초. 그래서 60 세크 퍼 미닛을 곱해줍니다. 1분당 60초니까 60을 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1.41 정도가 나오고요.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면에서 60m 높은 곳에서 유속이 10m/s인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압력이 785kPa이었다. 전수도는 얼마인가? 단,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전수도를 물어보았죠? 자, 전수도. 자, 전수도 H는 자, 공식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감마분의 P 플러스 2G분의 V제곱 플러스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수도는 압력수도 플러스 속도수도 플러스 위치수도. 이겁니다. 전수도는.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대입해 볼게요. 자, 감마는 이제 물의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 9.8 kN/s 세제곱미터고요. 자, 그런데 압력이 785kPa이에요. 785kPa. 그럼 785 자, kPa의 단위가 같은 단위가 뭐가 있어요? kN/s 제곱미터와 같은 거죠. 그렇죠? 네, kPa 똑같습니다. 자, 플러스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V 자, 유속이 얼마래요? 10m/s죠? 10m/s. 그래서 10m/s를 자, 제곱해줍니다. V제곱이니까. 자, 플러스 자, 위치수도 몇 미터라고 했어요? 기준면에서 60m 위에 있다고 했죠? 플러스 60m입니다.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수도는 대략 145.2가 됩니다. 145.2m 정도가 나와요. 네, 정답은 2번에 1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체의 점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체라고 하는 거는 액체와 기체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유체. 자, 유체의 점성이라고 하는 거는 끈끈한 정도를 말하죠. 끈끈한 정도. 자, 보세요. 1번 보기부터 보시면 점성은 유동에 대한 유체의 저항을 나타낸다.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막는 거죠. 흐르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이라고 하는 거는 끈끈한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액체가 끈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흐르지 않겠죠. 이런 것처럼 점성은 유동에 대한 유체의 저항을 나타낸다. 맞는 얘기죠. 저항. 막는 겁니다. 흐름을 막는 게 점성이에요. 점성. 그 다음 질소 기체의 동점성 계수는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기체. 자, 질소는 큰 의미 없습니다. 기체의 점성 계수는 온도가 증가에 따라 뭐한다? 증가한다. 맞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바로 점성계수가 증가해요. 근데 반면에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액체가 더 흐름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엿. 자, 물엿이 있는데, 자, 물엿을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물엿이 끈끈한데 여기에다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잘 흐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엿, 이거 액체입니다, 액체. 자, 액체 상태의 유체를 가열하면은 유동성이 좋아진다고요.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점성이 뭐라고요? 점성, 끈끈한 정도,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계수는 감소해요. 4번은 맞는 내용이죠. 액체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성계수는 감소한다. 맞는 건데, 자, 3번에 기체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성계수는 감소한다. 이게 틀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뜨거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성계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액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계수는 감소하고요.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성계수는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직경이 40mm인 비누방울에서 내부 초과 압력이 30N/제곱미터일 때 비누방울의 표면 장력은 몇 N/m인가? 자, 비누방울의 표면 장력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공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비누방울의 표면 장력은 8분의 델타 P 곱하기 D입니다. D. 이거예요. 이게 비누방울의 표면 장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8분의 자, 델타 P라고 하는 값은 압력차예요, 압력차. 그래서 내부 초과 압력이 30N/제곱미터이다.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30N/제곱미터고요. 자, 여기에다가 D는 직경. 얼마예요? 직경이 40mm입니다. 그럼 40mm를 미터로 환산해 줘야겠죠. 미터로. 자,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바로 0.04m입니다. 0.04m.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비누방울의 표면 장력은 0.15가 나오네요. 0.15 N/m.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펌프의 이상 현상 중 펌프의 유효 흡입 수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자, 펌프의 유효 흡입 수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 자, 정답은 일단 공동 현상이죠. 캐비테이션. 자, 3번 공동 현상인데, 자, 보시면, 자, 유효 흡입 수도인데 자, 보세요. MPSH AV. 이게 뭐예요? 유효 흡입 수도입니다. 유효. 그리고 NPSHR입니다. 이것은 필요 흡입 수도입니다. 필요 흡입 수도보다 유효 흡입 수도가 더 뭐하면? 작으면. 자, 필요 유효 흡입 수도보다 유효 흡입 수도가 더 뭐할 때? 작을 때 뭐가 발생하죠? 공동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캐비테이션. 그래서 유효 흡입 수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3번의 공동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압을 받는 수문이 수압에 의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 Y의 값은 얼마인가?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수문이 이제 물에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에서 수문이 지금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자, Y의 값입니다. Y 값. 그러니까 수문 조절판인데 지금 일단은 이 수문이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이 수문이 자, 물에 의해서 받는 힘과 최소 같아야 수문이 넘어지지 않고 자, 평형을 이루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수문이 물에 의해서 자, 받는 힘, 자, 작용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즉, 작용점의 위치를 이제 물어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작용점의 깊이예요. 잘 보세요. 작용점의
자, 깊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이 깊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YP, 이거를 YP로 놓을게요. YP는 자, YC 플러스 자, A 곱하기 YC 분의 이제 IC인데 그 IC가 이게 지금 수문이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자, 얼마가 되냐면 12분의 BH의 자,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작용점의 깊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YC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수면에서 이 수문의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중심까지 거리. 근데 지금 수문의 높이가 4m이기 때문에 여기 중심까지의 이 거리가 정확하게 2m가 되겠죠. 2m. 그래서 이 YC의 값이 2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플러스 자, A라고 하는 거는 수문의 면적입니다. 수문. 이게 수문이죠. 가로가 3m고 세로가 4m인 거예요. 수문의 면적 3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자, YC는 아까 했었던 거 있죠? 수면에서 수문의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이거는 2m. 이렇게 2m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2분의 자, B는 수문의 폭입니다. B가 수문의 폭이고 여기 H가 수문의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높이가 4m니까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작용점의 깊이는 얼마냐? 수면에서부터 깊이가 2.67m가 나와요. 2.67m.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수문의 작용점의 깊이가 얼마냐면은 한 이쯤 여기죠. 여기가 바로 작용점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에 의해서 받는 힘이 이걸 중심으로 여기서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힘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문이 직사각형일 때는 자, 이거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수문이 직사각형 자, 수문일 경우에는 그 작용점의 깊이가 어디에 있냐면은 3분의 2 지점에 위치합니다.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여기죠. 3분의 2 지점. 이렇게 돼서 여기에 존재한다고요. 수문에 3분의 2 지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 2.67m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렇게 계산을 안 해도 바로 작용점의 깊이는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니까 직사각형의 수문은 작용점의 깊이가 어디에 있다? 3분의 2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7m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바닥에서 작용점 깊이까지가 얼마 되는 거예요? 1.33m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수문이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자, 지금 이 수문 조절판이 최소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이 지점에 있어야 자, 같은 힘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수문이 넘어지지 않고 자, 평형을 이루겠죠? 그런데 이 수문 조절판이 자, 여기 작용점 위치보다 위쪽에 자, 이렇게 자, 위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안정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수문 조절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멘트 자체가 더 이 수문을 밀어내는 그 모멘트보다 이쪽이 더 작기 때문에 수문은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최소 이 수문 조절판은 여기 작용점의 깊이와 같은 높이에 있을 때 평형을 이루는 거고 이 높이보다 위쪽에 있을 경우에는 더 안정성을 이루어서 수문이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수문 조절판이 이 아래쪽에 있다라고 하면 수문은 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최소 y의 값을 물어보았죠. 그게 얼마인 거예요? 1.33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1.34m가 바로 y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U자관에서 A 지점의 압력 PA는 자, 몇 kPa인가? 단 수은의 비중은 13.6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 지점의 압력 PA를 자,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어디를 기준점을 잡을 거냐면, 바로 여기. 자, 이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기준점.
그럼 여기는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압력과 이 점에서의 압력은 같다라고 놓고 식을 풀면 바로 A 지점의 압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죠. 자, 비중이 0.8인 이 유체의 비중량을 자, 감마 1으로 놓을게요. 감마 1. 자, 그리고 이 수은의 비중량 있죠? 수은의 비중량을 감마 자, 2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0.25m, 0.25m를 H1, 그리고 0.45m를 H2로 놓을 거예요. 식을 일단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 지점에서의 압력은 자,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이 지점 압력을 PA로 놓을게요. PA. 자, 지금 아래로 내려올 때는 플러스 압력이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마이너스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PA, A 지점에서 자, 이 지점은 밑으로 내려왔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플러스 압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감마 1입니다. 우리 이런 공식 있었잖아요. 압력 P는 감마 H. 그렇죠? 이 공식에 의해서 자, 여기는 감마 1 곱하기 자, 높이인데 높이가 H1과 H2의 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1 플러스 H2 이렇게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감마 1 곱하기 H1, H2 합한 겁니다. 이 전체 높이니까. 자, 이것은 자, 이제 이 지점에서의 압력을 구하면 자, 지금 여기 부분은 대기압이죠, 대기압. 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로. 대기압 상태 제로로 놓고요. 자, 그럼 여기는 뭐냐? 자, 똑같아요. 감마 2죠, 비중량. 감마 2 곱하기 이제 여기는 H2만 되는 거죠, H2. H2다. 이렇게. 그럼 둘은 뭐하다? 같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의 압력과 이 지점에서의 압력은 동일하다라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 이제 PA를 구하는 거죠. A 지점의 압력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PA는 자, 이 식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감마 2H2에서 빼줍니다. 이 값을 빼주면 돼요. 감마 1 곱하기 H1 플러스 H2 이거를 이제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감마 2라고 하는 거는 수은의 비중량인데 자, 지금 수은의 비중이 얼마나 했어요? 13.6이라고 했죠. 13.6. 그래서 13.6 곱하기 자, 물의 비중량 9.8이죠. 9.8 kN per 세제곱미터. 자, 여기에다가 H2 얼마예요? H2가 0.45m죠. 0.45m. 자, 여기서 빼줘야 돼요. 네. 이걸 이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감마 1이라고 하는 거는 비중이 0.8인 유체의 비중량이죠. 그러면은 0.8 곱하기 9.8.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H1 플러스 H2입니다. H1과 H2의 합 0.7m죠. 네, 0.7m만큼을 네,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얼마 나오냐? 54.49가 돼요. 54.49 단위는 kN per 제곱미터가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압력의 단위를 kPa로 물어봤죠? 근데 지금 이 단위 자체가 네, kPa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54.49 kPa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54.49와 거의 유사한 1번의 54.5 kPa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화 펌프의 토출량이 시간당 24세제곱미터, 양정이 65m, 펌프 효율이 67%일 때, 자, 필요한 축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자, 바로 펌프의 축동력을 네,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공식 알고 계셔야 되겠죠? 펌프의 축동력 P는 에타분의 9.8 Q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축동력 같은 경우는 전달 계수, 여유 계수가 없는 네, 그러한 동력이에요. 축동력. 자,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해보면 자, 에타, 펌프의 효율입니다. 67%니까 0.67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8 곱하기 자, Q는 펌프의 토출량인데 지금 시간당 24세제곱미터래요. 시간당.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토출량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들어가야 되죠. 세크, 초, 시간이 아니라 초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24
세제곱미터 퍼. 자, 1시간은 몇 초? 1시간은 3,600초가 되는 거죠. 3,600초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자, 곱하기. 자, H는 전양정. 자, 양정 65m라고 했죠. 65m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펌프의 축동력은 네, 대략적으로 6.34 정도가 되네요. 6.34. 단위는 킬로와트. 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초기 상태의 절대 온도와 최적이 각각 T1, V1인 이상기체 1kg을 압력 P로 정압 상태로 가열하여 온도를 4T1까지 상승시킨다. 이상기체가 한 일은 얼마인가? 자, 이상기체가 한 일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자, 지금 압력 P로 정압 상태. 그렇죠? 정압 상태라고 했습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예요. 정압 상태. 자, 그럼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자, 보세요. PV는 M분의 MRT죠. MRT. 자, MRT. 자, 그런데 여기서 일정한 게 뭐냐? 일정. 자, 압력 일정하죠. 질량 일정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상기체 상수 일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최적 V와 이 절대 온도는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네,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비례 관계. 자, 그래서 어떤 식이 성립을 하냐면 V1분의 V2는 T1분의 T2. 네,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정압 상태에서. 네, 그래서 최적과 절대 온도가 서로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절대 온도를 T1에서 4T1까지 상승시켰대요. 즉 T2가 얼마가 된 거예요? T2가 얼마가 된 거예요? 4T1이 된 거죠. 4배. 절대 온도가 4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T1분의 4T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즉 V2가 V1의 4배라는 거예요. 4배. 자, 따라서 V2는 V1의 자, 4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 최적이 처음 최적의 몇 배다? 4배라는 거죠. 4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기체가 한 일을 구할 건데 자, 이거랑 같아요. 이제 PV 선도를 그려볼 건데 자, 세로축이 압력 P고요. 가로축이 최적 V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압력이 P라는 값으로 일정하다고 했어요. 압력이 P라는 값으로 일정해요. 자, 일정한 상태에서 자, 최적이 초기에 V1이었던 최적이 4배까지 상승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자, 어디의 면적이냐? 바로 이 면적이 이상기체가 한 일입니다. 이상기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가 한 일은 자, 얼마가 되냐면은 P 곱하기 자, 델타 V, d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V라고 하는 것은 최적의 변화량입니다. 자, 그러면 P 곱하기 자, 최적은 V1에서 4V1까지 상승한 거죠. 그러면 4V1에서 V1을 뺀 겁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은 3V1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3 곱하기 PV1이 되는 거죠. 이게 이상기체가 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상기체가 한 일. 이 면적이 이상기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죠. 3 곱하기 PV1이 바로 이상기체가 한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용기 속의 유체를 회전 날개를 이용하여 젓고 있다. 자, 용기 외부로 방출된 열은 2000kJ이고 회전 날개를 통해 용기 내로 입력되는 일은 5000kJ일 때 용기 내 유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어떤 용기가 있다 치죠, 용기. 자, 요게 자, 용기입니다, 용기. 자, 용기인데 자, 용기 속에 있는 유체를 여기 안에 유체가 있는 거예요. 유체를 회전 날개를 이용해서 젓고 있대요. 계속 유체를 젓고 있는데 자, 용기 외부로 방출된
자, 방출된 열이 2000kJ이래요. 2000. 네. 2000kJ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 날개를 통해서 용기 내로 입력되는 일은, 자, 입력되는 일은 얼마라고 했어요? 네, 5000kJ이래요. 5000kJ. 자, 그랬을 때 이 용기 내 유체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얼마냐? 네, 증가량. 여기서 이 델타 U로 표시할게요.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 델타 U로 표시했을 때, 자, 이것은 연력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자,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 델타 U는 어디에서 입력된 에너지에서 방출된 에너지만큼을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W 입력된 에너지에서 방출된 에너지만큼을 자 더해주는데 그때 이 Q는 손실되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000kJ에서 마이너스 2000J만큼을 더한 게 되는 거죠. 이건 방출된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3000kJ이 바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000kJ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찰계수 F가 0.025인 원관이 있다. 이 원관에 부차적 손실계수가 10인 글로브 밸브를 설치하였을 때 이 밸브의 등가 길이는 관 지름의 몇 배인가? 자, 지금 등가 길이가 관 지름의 몇 배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관의 등가 길이, 상단관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등가 길이입니다. 등가 길이 L2는 F분의 KD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등가 길이에요. 자, 마찰계수고요, F는. 자, K는 부차적 손실계수, 그리고 D가 직경이죠. 관지름.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F는 마찰계수인데 0.025라고 했죠. 0.025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브 밸브의 부차적 손실계수가 10이래요. K가 10인 거예요, 10. 곱하기 이제 D는 모르니까 이제 D로 놓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여기에서 0.025분의 10이다. 자, 이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400이에요, 400. 400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밸브의 등가 길이는 관지름의 몇 배다? 관지름의 몇 배? 400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등가 길이와 관지름의 관계 몇 배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400배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R인 원추와 평판으로 구성된 점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액체 시료의 원추는 아래쪽 원판과의 각도를 0.5도 미만으로 유지하고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으며 갭 사이를 채운 유체의 점도를 위 평판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데 필요한 토크를 측정하여 계산한다. 자, 여기서 갭 사이의 속도 분포가 반지름 방향 길이의 선형적일 때 원추의 밑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 자, 원추 밑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단 응력의 크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전단 응력.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전단 응력 구하는 공식이 있죠. 전단 응력.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du, dy. 그렇죠?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 9배. 그래서 이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속도 9배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점성계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일정한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한번 속도 9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du, dy를 구해보면 자, du입니다. du. 자, 여기에서 du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이 원추가 지금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일정하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의 그 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각속도와 이 원추의 반지름의 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메가 R이 되는 거죠. 오메가 R. 자, 그리고 dy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평판과 원추 사이 그 간격, 요 간격을 말하는 건데 바로 여기죠, 여기. 이 간격. 이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간격 어떻게 구하냐? 바로 삼각비를 이용해서 자, 구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 원추의 반지름이 R이죠. 여기가 R입니다. R. 자, 그리고 여기 세타예요, 각도가. 요 각도가 이제 세타인 각도인 거죠. 그때 이 간격, 요 간격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잘 보세요. 간격은 자, 삼각비입니다.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이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R분의 뭐가 되는 거죠? 예, 세타. R분의 세타.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가 아니라 여기는 높이. 자, 지금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높이를 H. 자, H로 놓을게요. 임의상. 그래서 R분의 H가 되는 거예요. R분의 H. 그렇죠? R분의 H. 그럼 H는 뭐냐? H는 R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dy, 요 간격은 R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세타.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분모 분자에 요 R과 R이 어떻게 돼요? 약분되죠? 자, 약분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탄젠트 세타분의 오메가라는 값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전단 응력은 이 속도 9배에 비례하는데 이 속도 9배는 이 원추의 반지름. 자, 반지름에 관계없이 없잖아요. R값이. 관계없이 탄젠트 세타분의 오메가로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단 응력의 크기는 반지름 방향 길이에 관계없이 뭐하다? 일정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속도 9배에 반지름이라는 변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전단 응력의 크기는 반지름 방향 길이, 방향 길이에 관계없이 뭐하다?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펌프가 1500rpm으로 회전하여 전향정 100m에 대해 초당 0.25 세제곱미터의 유량을 방출한다. 자, 이것과 상사로서 바깥지름이 2배가 되는 펌프가 2000rpm으로 운전할 때 유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 per sec가 되겠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펌프의 상사 법칙을 물어본 거죠. 상사 법칙 중에서도 바로 유량에 관련된 상사 법칙을 자,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유량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상사 법칙 중에 유량이에요. 자, Q2는 Q1 곱하기 N1분의 N2죠. N1분의 N2 곱하기 D1분의 D2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펌프의 상사 법칙 중에서 유량에 관련된 법칙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Q1의 값이 얼마냐? 지금 초당 0.25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0.25 세제곱미터 per sec에다가 곱하기 자, N은 뭐예요? 회전수. 자, 회전수가 N1이 1500rpm이고요. 1500rpm. 그리고 N2가 2000rpm이죠. 예, 이게 N2 2000rpm. 2000rpm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바깥지름이 몇 배가 됐대? 몇 배? 2배. 처음보다 예, 지름이 2배로 커졌대요. 그러면 D2가 D1의 2배이기 때문에 여기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2배. 그러니까 D1과 D2의 비가 2배니까 2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2의 세제곱.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 2.67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2.67 세제곱미터 per sec.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구형 기구의 반지름이 5m이고 내부 압력이 100kPa 그리고 온도가 20도C일 때 자, 기구 내의 공기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단 공기의 기체 상수는 287 줄/kg 켈빈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무엇을 보실 거냐면은 자, 공기의 기체 상수를 보실 건데 공기의 기체 상수의 단위를 보세요. 단위. 자, 이 단위에 지금 킬로몰이나 몰이 안 들어가 있죠. 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분자량이 제외가 됩니다. 제외. 그래서 자,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냐면은 PV는 자, 원래는 n분의 WRT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체 상수의 단위에 자, 킬로몰이나 몰이 없기 때문에 이 분자량이 빠지는 거예요. 공식에서. 그래서 여기는 WRT로 바뀝니다. 또는 뭐 W를 M으로 넣어도 됩니다. 질량이니까 M. 또는 W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재에 나온 것처럼 제가 질량 M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공기의 질량을 구하는 거죠. M 값을 구하는 거예요, M 값. M 값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M은 바로 RT분의 PV로 구할 수가 있죠. 이 공식으로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대입을 해볼 건데, 자, 단위를 잘 보세요, 단위. 자, 문제의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자, 이 R이라는 값이 기체 상수인데, 자, 줄입니다, 줄. 자, 이 줄이 어떤 단위와 같냐면은,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와 같아요. 맞나요? 예, 뉴턴 곱하기 미터와 같습니다. 1줄이 1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은, 지금 내부 압력이 지금 100kPa이죠. kPa. 자, 지금 단위가 kPa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체 상수도 단위를 자, 킬로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냐? 287이 아니고 0.287이 되겠죠. 그럼 단위는 뉴턴이 아니라 킬로 뉴턴 곱하기 미터 퍼 킬로그램 켈빈. 이러한 단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곱하기. 자, T는 절대 온도입니다. 지금 기구 내의 온도가 몇 도로 했어요? 20도씨. 네, 20도씨니까 273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니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P는 압력입니다. 내부 압력이 100kPa이래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100kPa가 같은 단위가 뭐예요?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킬로 뉴턴으로 바꾼 거예요. 약분해야 되니까 단위를. 네, 그리고 곱하기. 자, 이제 문제는 자, V 최적. 자, 부피인데 지금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기구가? 구형이죠, 구형. 자, 그럼 여기를 반지름을 R로 놓으면 이 구의 부피는 얼마가 되죠?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9의 부피입니다. 3분의 4파이 R 세제곱.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자, 9의 지금 반지름이 5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지름인지 지름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반지름이 나왔어요. 반지름이니까 5의 세제곱. 예, 이게 바로 9의 최적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공기의 질량은 대략적으로 622.66kg이 돼요. 네, 그래서 620.66 보기를 보시면 3번에 있죠. 3번에 622kg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밀폐된 용기 속에 비중이 0.8인 기름이 들어있고 위 공간에 공기가 들어있다. 자, 공기의 압력이 9,800파스칼로서 기름 표면에 미치고 있다. 기름 표면으로부터 1m 깊이에 있는 점의 압력을 물의 수도로 환산하면 몇 미터인가?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밀폐된 용기. 자, 밀폐된 용기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밀폐된 용기가 있는데 여기에 비중이 0.8인 기름이 차여 있대요. 자, 여기에 비중이 0.8인 기름이 이렇게 용기 안에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 기름 위 공간에는 공기, 자, 여기에는 자, 공기가 채워져 있는데 그 공기의 압력이 자, 얼마냐? 공기 압력이 9,800파스칼이래요. 네, 공기 압력이 9,800파스칼. 그랬을 때 이 기름 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1미터. 자, 1미터. 여기 1미터입니다. 1미터. 1미터 깊이에 있는 이 점의 압력을 물의 수도로
환산하면 몇 미터인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공기가 9800파스칼이라는 압력으로 기름을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기름 1m 깊이에 있는 이 기름의 압력을 먼저 구할 겁니다. 기름의 압력. 자, 우리 압력은 비중량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죠. P는 감마 H. 자, 한번 구해보죠. 자, 기름의 비중이 0.8입니다. 그러면 0.8 곱하기, 자, 이 기름의 비중량은 이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 곱하는 거죠. 물의 비중량을. 자, 얼마예요? 9.8이죠, 9.8. 근데 여기는 지금 단위가 지금 다 파스칼. 파스칼로 나왔으니까 뉴턴으로 할게요. 그러면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물의 비중량입니다. 이제 물의 비중량에다가 이 기름의 비중 곱해서 기름의 비중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1미터라고 했죠? 네, 1미터만큼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1m 깊이에 있는 이 기름의 압력은, 자, 얼마냐? 기름의 압력이 7,840이 돼요. 7,840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압력, 파스칼. 네, 파스칼과 똑같습니다. 하재가 파스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1m 깊이에 있는 점의 압력을 수도로 환산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미 이 기름 위에 있던 공기가 9800파스칼이라는 힘으로 압력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압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 압력은 뭐가 되냐? 자, 공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과 이 기름이 1m 깊이에서의 압력을 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9800파스칼과 여기 7840파스칼을 더해줍니다. 이게 전체 압력이 되는 거예요. 이 1m 깊이에서 압력. 자,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 이 값이 17,640파스칼이 돼요. 이 1m 깊이에서의 압력이. 자, 이 압력을 뭘로 바꿔주라고요? 수도. H로 바꾸래요. 그러면 우리 이 공식에서 H는 감마분의 뭘로 구할 수 있어요? 네, P로 구하면 되죠. 이걸 그대로 식을 변형하면. 자, 감마다. 지금 물의 수도죠. 물의 수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감마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물의 비중량이 되겠죠. 물의 수도로 환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9,800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전체 아까 구했던 전체 압력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17,640을 대입하는 거죠. 네. 그러면 수도가 몇 미터냐? 1.8m 정도가 됩니다. 1.8m. 그래서 수도로 환산하면 1.8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관경이 같을 때는 사용할 수 없으나 관경이 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관부속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겁니다. 관부속품 중에서, 자, 이제 정답은 리듀서. 자, 4번의 리듀서가 정답인데, 자, 관경이 다를 때 서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리듀서입니다. 리듀서. 그래서 이 리듀서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중심이 일치하는 이렇게 원심 리듀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중심이 달라요. 여기는 중심이 여기지만 여기 있죠. 그러니까 편심 리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경이 같을 때는 사용할 수 없지만 관경이 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관부속품이 바로 리듀서라는 거예요. 리듀서. 그러니까 이쪽에 관경이 더 크잖아요. 큰 쪽, 여기가 작은 쪽. 관경이 큰 쪽, 여기가 작은 쪽. 이런 식으로 관의 구경이 다를 때 그 두 개의 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관부속품이 뭐다? 바로 리듀서라는 겁니다. 리듀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온도 50도인 고체 표면을 20도씨의 공기로 강제 대류 열 전달에 의해서 냉각한다. 자, 고체 표면의 열 유속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대류 열 전달 계수는 10이고 표면적은 4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연 전달의 종류 중에서 바로 대류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실게요. 자, 고체 표면. 자, 어떤 고체 표면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죠.
자, 이게 이제 고체라고 한번 가정할게요. 자, 이 고체인데, 이 고체의, 자, 온도가 몇 도냐면은 50도씨입니다. 50도씨. 자, 50도씨인데, 이 고체 표면을 20도씨, 자, 20도씨의 공기로, 강제 대류 열 전달에 의해서, 냉각을 시킨대요. 냉각을. 그때, 이 고체 표면의 열 유속이, 자, 몇 킬로와트인가? 예, 바로, 예, 열량. 이 고체 표면에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대류열을 구해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대류열 전달 계수가 10이고 이 표면적이 4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공식을 아셔야 되냐면은 대류열량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대류열량은 자, Q는 자, A 곱하기 H 곱하기 T2-T1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대류열 전달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대류열 유속을 구하는 거죠. Q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라고 하는 거는 이 고체 면적이에요. 표면적. 자, 표면적이 4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4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H가 바로 대류열 전달 계수입니다. 문제에 나왔죠? 10 와트 퍼 제곱미터 켈빈. 네, 이렇게 대류열 전달 계수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곱하기 자, T2-T1. 이건 어떤 온도예요? 절대 온도. 절대 온도죠. 그 절대 온도면은 어차피 여기서 절대 온도의 차는 뭐랑 같아요? 섭씨 온도의 차와 똑같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온도 차가 몇 도예요? 차이가? 30도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절대 온도로 바꿔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자, T2 얼마예요? 여기다 273을 더하면은 얼마 되죠? 323켈빈이죠. 자, T1은 여기 273을 더하면 293켈빈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얼마큼 차이 나요? 차이가? 30만큼 차이 나죠? 여기도 똑같이 30만큼 차이 나죠? 30도씨 30켈빈. 그래서 여기 온도 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켈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준 거예요. 차이니까. 온도 차. 예, 30켈빈.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 값이 1200와트가 돼요. 1200와트.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킬로와트. 그렇죠?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1.2킬로와트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배관 속을 완전히 발달된 난류로 흐르는 유체의 손실 수도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마찰 손실 수도에 관한 문제죠. 바로 달시-바이스바이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달시-바이스바이식이죠. H는 EGD분의 FLV제곱. 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H라고 하는 값이 자, 손실 수도인데, 자, 여기 분자에 있는 값들은 비례 관계에 있는 거고요. 분모에 있는 값들은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반비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자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 수도는 커지겠죠. 근데 반면에 이 분모가 커지면 손실 수도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변수들은 비례 관계, 분모에 있는 변수들은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기를 하나씩 볼게요. 자, 1번에 마찰계수는 반비례한다. 자, 마찰계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분자에 있죠. 네, 마찰계수는 손실수도와 어떤 관계에 있어요? 네,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입니다. 다음 2번. 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자, 관의 길이가 여기 있죠. 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맞죠? 예, 관 길이가 분자에 있으니까 비례 관계. 그래서 요 2번이 맞는 겁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에 유속에 반비례한다? 자, 지금 이 V가 유속이죠? 근데 유속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 거죠. 예,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여기 또 틀렸죠? 유속의 제곱과 비례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관의 내경에 비례한다. 자, 관 내경 이거죠, 이거. 관 내경. 분모에 있죠. 그래서 관 내경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하는 거죠.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요 달식, 바이스바의 식을 알고 있으면 보기에서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